먼저 깨어있는 노인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어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내가 뭐 전장에서 말씀드린 내용일 겁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는 행복하기가 어렵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은 정말 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아마 이번 강의의 또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 하리가 프롬스타운에 갔다 그랬잖아요. 스마트폰, 아이패드, PC, 노트북 전부 다 두고 그냥 혈혈단신으로 프롬스타운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그냥 무조건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가 그냥 생각하면서 이때 이 사람이 많이 들린 게 서점이에요. 서점 이름이 앞에 나오듯이 팀스, 유즈드북. 그러니까 그 중고 책을 파는 서점이에요. 작은 서점인데 모습이 이렇더라고요. 근데 서점 주인이 굉장히 서점 주인이 이러는 사람이 굉장히 거기 멋있어 보이는데 자기가 거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책은 읽는데 깊이 있게 읽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그 미국 가서 산타크루즈에 내가 좋아하는 책방이 있어요. 그 북샵 산타크루즈에. 이거는 중고 서점은 아닌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 여기도 책들을 깊이 있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게 그냥 쭉쭉 훑어봐요. 깊이 있게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 지금 왜 요한하리가 이 소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소설에 대한 얘기를 할까? 소설의 순환 시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The Collapse of Sustained Reading. 지속적인 독서의 붕괴다. 이런 타이틀의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소설을 읽을 때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경험에 푹 빠져든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회적 상황을 그려보고 깊고 복잡하게 타인과 그들의 경험을 상상한다. 키스 오틀리 교수는 그러므로 소설을 많이 읽으면 책 밖에서도 실제로 타인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어쩌면 소설은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일종의 공감 체육관일지도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트위터를 읽는다든가 혹은 페이스북을 본다든가 또 인스타그램을 본다든가 이럴 경우 짤막짤막한 단신의 글은 많이 보지만은 깊이 있게 몰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있게 몰입을 해야지. 네? 어떤 그 작가가 얘기하는 그런 그 말을 깊이 있게 공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설을 읽으면 그것이 가능한데 이 요새 이 디지털 문명에서는 그것이 매우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물론 소설 읽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소설 읽는 사람은 그야말로 깊이 있게 몰입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이게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인류 역사를 가만히 훑어보면은 인류 역사의 발전은 뭐냐면은 다른 인종 집단도 자신들처럼 감정과 능력, 꿈이 있다. 또 그런 거고 또 여성에게 행사한 권력이 불합리하다. 이게 심각한 고통을 낳는다. 이게 여기에 대한 공감 능력을 남당이 가져가지고 여성 해명이 일어나는 것. 또 동성애가 이성애와 다르지 않다. 이런 깨달음을 미국은 갖고 있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그런데 이거는 또이 동성애자가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고통을 생각해보지 않으면은 그런 공감 능력을 못 느껴요. 이 요한 아리도 내가 가만히 책을 보니까는 이 사람들 게이야. 미국은 이상하게 말해요. 그 게이라 레즈비언 가운데 훌륭한 작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상대방의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말이에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소설을 읽는다 그러면은 그런 공감 능력을 충분히 익힐 수가 있는데 이 단신만 봐가지고 말이에요. 계속 그 화면을 스크롤링만 해가지고는 그런 깊은 공감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 시대 디지털 문명에 그런 얘기를 사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얘기는 우리는 모두 파국적 종말로 향하고 있는 물과 지능으로 된 행성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문제들은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제가 공감 능력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예요. 요한아리는 상당히 생각이 큰 친구예요. 사실 이 기후 위기야말로 이 시대의 핵심 문제 아니에요? 또 2100년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현재처럼 말해요. 온도가 지구가 높아져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막는 게 디지털 문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챕터 5는 딴 생각에 대해 새로운 연구가 말해줘. 이 책에 요하나리의 책에 그 멋있는 거는 왜 멋있냐? 이 포커스 집중력을 사람이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집중만 해서 집중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마인드 웬더링, 딴 생각. 어떻게 생각하면 그 잡생각이라고도 보는데, 이 잡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깊이 있는 몰입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과 양의 같이 조화가 돼야지 원만한 인풋이 되는 것처럼, 집중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 소위 마인드 웬더링, 잡생각, 딴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에요. 그런데, 이 디지털 문명은 말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전철을 타도 그렇고, 버스를 타도 그렇고, 산책을 해도 그렇고, 끊임없이 이 소위 이 핸드폰을 손에 쥐고 다니는 사람들을 내가 봅니다. 이런 사람은 말이에요. 끊임없이 집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집중이 짤막짤막한 집중이야. 깊이 있는, 다시 말하면 깊이 있는 생각을 열어주는 그런 집중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딴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트위터나 이 페이스북이나 이메일, 끊임없이 따랑따랑 걸고 들어오잖아요. 끊임없이 카톡에서 소리가 울린다고. 이러한 끊임없는 울림이 우리에게 이 산만한 생각도 못하게 하죠. 집중도 못하게 하지만은 이 소위 마인드 웬더는도 못하게 한다는 게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라 이 소위 요한 하리가 얘기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학자를 200여 명 만나가지고 직접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한 내용을 적은 책이 이 소위 요한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 스토른 포커스라는 책입니다. 이 마인드 웬더링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인터뷰한 사람은 몇 사람 있지만 그 중에서 조나단 스몰 우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국 출신인데 캐나다 킹스턴에 있는 교수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어, 마인드 웬더링, 산만한 생각 여기에 대한 전문가예요. 또 한 사람은 마커스 이 레이크라는 교수예요. 이 사람은 내가 큰 형님하고 동갑인데 이 사람은 아직도 현장에 있는 교수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흔히 갖고 있는 그 MRI 전문가예요. 이 사람은 단순한 신경학 교수가 아니라 신경생물학, 의생명공학 분야에 대해서 연구한 전문가예요. 40년 동안 패트 그리고 MRA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걸 이제 질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쓴 논문은 아니지만은 지루함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마인드 멘더링을 지루함이라고도 번역하고 산만함이라고도 번역하고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마인드 멘더링 방이란 말이에요. 마인드 멘더링. 예? 마인드 멘더링. 이 마인드 멘더링이 창의성에 중요한 뭐가 될 수 있다. 지루함은 당신의 창이다. 일단 이 창이 열리면 그걸 닫으려 하지 말고 반대로 활짝 열어라. 다시 말하면 루소처럼 마음껏 산책하라 이게 잡생각하면서 산책하라. 그러나 단 비밀은 지루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루함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단조로움에 빠질 경우 특수한 형태의 사고와 뇌 활동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의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마인드 웬더링도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산책할 때
가급적이면 휴대폰 갖고 나가지 말라 이런 얘기. 그냥 생각이 흘러가도록 그냥 가라 이런 얘기. 전철에서도 너무 그 보지 말고 응? 그냥 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이것저것 잡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 그래야 덜 피곤해. 그래야 집중될 수 있고. 그래야 딴 생각도 나와. 이런 것에 대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중요한 통찰을 보인 교수들이 많이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나상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핵심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의 여러 다른 부분을 하나로 합친다. 이건 독서에서의 결함이 아니다. 이게 바로 독서다. 그러니까 독서라면서도 잡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독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삶도 그렇다. 딴 생각은, 다시 말하면 마인드 웬더링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창의력은 뇌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등장하는 게 아니다. 창의력은 이미 그곳에 있었던 두 가지를 새롭게 연결하는 거다. 딴 생각은 생각의 꼬리를 물고 더욱 활짝 펼치게 하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연결이 이루어진다. 계속 자신이 풀고자 했던 수학 문제에만 초점을 두었거나 정신이 완전히 산만했다면 앙리뿌앙까레는 해결책을 떠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 유명한 수학자랍니다. 그가 답을 떠올리는 데는 딴 생각이 필요했다. 뭐 뿌앙까레 뭐 그렇겠어요. 알키데누스도 그렇고 다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디지털 방해는 자기 생각에서 주의를 멀어지게 하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억압한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라고. 기본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을 억압. 저는 우리 모두가 이처럼 끊임없이 유발된 자극에 얽매이는 환경에서 여러 방해 요소들 사이를 끊임없이 오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멀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의 흐름이 모조리 억압될 것이다. 생각의 흐름이라는 말은 거기 전에 우리가 식센트 미하이가 플로우 몰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몰입해야 한다. 근데 몰입을 하려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포커스를 하려고 포커스 그 집중된 생각을 하고 의식의 흐름 속에 있으려고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잡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끊임없이 카톡에 대한 대화, 이메일에 대한 답신, 음? 페이스북에 대한 얘기, 인스타그램에 좋아를 찍고 하는 이런 거 유혹 이런 데서 해방돼야 되지 해방되면 진실한 집중과 진실한 삶 마인드 웬더링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발견이에요. 또 그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을 인터뷰한 겁니다. 마무리로 말이요. 저는 이런 영국 런던대 루이스 월퍼트 교수란 번에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34만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질문이 뭐냐면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냐? 근데 결과적으로 80대 쳐다는구나 나타나는 70대가 아니고 80대야. 이 초고령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연구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말이에요. 성년기 초반까지는 인생의 행복감이 점점 줄어든다. 나도 그랬어요. 요새 아이들, 내 손주 새끼들 보면 불쌍하죠. 중학교 다니는 애들 지금 벌써 불쌍해 죽겠다고 내가. 그러다가 40대 후반부터 인생에서 행복을 느끼는 감정이 늘어나며 85세의 정점에 이른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건 뭐 영국이나 선진국들이 얘기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0대 후반부터 더 어렵지. 말도 못하게 어렵고 50대가 되면 아주 보통의 가장 어려운 시점을 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 다 80대라는 건 다 그걸 다 거친 거 아니에요. 연금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는 그런 시대에 인간은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 물론 그 행복이라는 거는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경제적으로 최소한도의 그 내가 품위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최소한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여유, 이거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문제는, 문제는 내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게 단순한 행복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나 단순한 행복 넘어 깨어있는 노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적어도 우리들한테 시니어 라이프 멤버라 뭐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의 노년을 어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먼저 노인은 여유가 있잖아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지금 우리 세대는 뭐 대학 나온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만은 지금 세대는 안 그렇다. 지금 50대 원에도 안 그래요. 상당한 사람들이 다 대학 출신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초고령 사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연금이나 터놓고 앉아있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렇다고 AI 때문에 직업이 다 없어지는데 누구든지 다 직장을 갖고 있어?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 시대 진정 거대한 문제가 뭐냐? 다시 말하면 직업이 없어지는 거, 또 AI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술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 노인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학자들은 노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얘기를 대중적 대중 노인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 기술의 본질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기자, 학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또 하나 기후 위기, 특히 생태적 위기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큰 문제인데 TV에서 보면은 아주 안락한 얘기만 해. 어쩌다가 태풍 나오는 얘기하고 어쩌다가 날씨가 덥다는 얘기를 하고 정말 중요한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느끼는 그런 위기의식. 유럽의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위기의식. 독일만 해도 녹색 땅이 정권을 잡잖아요. 도대체 전혀 가장 CO2를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나라에서 도대체 생태적 위기에 대한 감수성이 없어요. 이거는 내 생각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자식 교육시키고 어느 정도 해방된 이런 노인들이 해야지 누가 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은 성장 위주 문화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말이에요. 마구 물건을 만들어내서 마구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이런 성장 문화 위주의 문화라는 거는 이거는 이미 핑계를 난 거예요. 핑계를 난 거예요. 따라서 내 말의 전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소위 요한 하리의 책에서 내가 노인으로서 입장을 얘기한다 그러면 말이에요. 초고령사의 노인은 이런 식의 삶을 살아야지 예? 또 이런 문제에 몰려보고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어야지 이게 의미 있는 노인이 되는 게 아니냐. 연금을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세금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해외여행으로 더 많이 다닌다고 그러고 이런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아니죠. 마지막 해야 되겠네. 디지털 환경이라는 거는 우리의 집중력과 딴 생각, 마인드 밴드의 흐름을 모두 악압화가 있음을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길로 가는 길을 막아세우는 세력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소위 우리 디지털 집중력을 방해하는 이 소위 주도 세력에 대해서 아마 다음 강의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